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소식 어젯밤에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고요. 어떤 여성 2명이 액체를 뿌렸다, 혹은 독침을 쐈다.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짚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도 예측은 못하셨던 일이죠? 시점은 예측을 못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벌써 수년 전에부터 있지 않았을까. 장성택이 이제 처형당할 때 2013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렇죠. 그때 그 장성택 처형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김정남을 보호자 역할을 했다.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장성택이 거사를 해서 김정남을 세우고 자기는 수렴 청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사실상의 김정남 후견인이 장성택, 고모부 장성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사실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이 아팠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치료하고 있었어요. 예, 어릴 때부터 김정남은 모스크바에 살다가 베른에 살다가 제네바에 살다가 외국물을 먼저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모가 주로 이제 김정남을 돌봐줬거든요. 김경희가.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친했던 거죠. 정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장성택이 2013년에 처형되면서부터 사실상 김정남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진 거고 북한도 못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럼요. 2001년에 일본의 디즈니랜드 놀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 유죄 여건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추방됐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일에게 이제 완전히 눈 밖에 나서 그 뒤로는 북한은 2번인가밖에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나 중국을 전전하면서 김정일이 너는 이제 후계에서 이제 아니니까 너무나 국제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김정남이 그러니까 그 품행이 외국인 전용 그 유흥주점에서 권총으로 천장에다 총을 쏘는 등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개혁개방 이런 거를 떠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보기에 이게 후계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김정일이 자기 아들이니까 먹고 살긴 해주려고 자금책으로 이제 중국에 살아라 이렇게 해서 있는데, 2009년 되면 벌써 이복 동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니까, 그렇죠. 그 뒤로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눈밖에 위조 여건 사건으로 눈밖에 났고, 또 이 김정은 동생에게는 자신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것,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홍현익 박사님은 김정은이 배우일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범죄 수사하듯이 이 사람이 진범이다 이렇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범죄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김정남을 가장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동기로는 김정은이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소위 망명생활 비슷하게 이제 할 때도 무기 거래 이런 것도 해서 무기 거래하던 사람들이 원한이 있어서 살해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무기 거래를 김정남이 도맡아서 많이 한 거죠, 북한 무기 거래를. 그렇죠. 그리고 비자금을 관리했으니까 돈 맞아요.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제 장성택 사망 이후에는 자금이 떨어져서 굉장히 돈을 이렇게 돈을 크게 떼어먹고 큰 거래를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자기 아들이 이제 프랑스 유학했는데 지금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태영호 공사가 작년에 영국 공사가 망명해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탈북자 활동하고 있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이유도 아들 때문에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으로 볼 때 김정은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김정남이 살아 있으면 북한에서 실제로 연관이 없더라도 김정남을 옹립하면서 반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두려운 거고 또 하나는 망명 가능성. 태영호가 망명했듯이 예. 김정남도 망명을 해서 북한 내부 사정을 다 속속들이 비사 같은 걸 털어놓고 그러면은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망명 가능성 이거를 이제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했다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또 여성 2명이 접근했다가 택시 타고 도망가는 거 이런 게 CCTV에 이제 잡혔다는 다 거예요. 드러난 걸로 봐서 수법이나 이런 거 볼 때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군. 존재 자체가 겁나는 존재, 제거하고 싶은 존재였고 또 하나는 망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거를 해놓는 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 언론에도 망명설을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보다 13살이나 위나 되는 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습관이 장자 세습 풍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첫째 아들, 또 13살이나 많은 첫째 아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정찰 총국의 소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성 2명이 접근해서 살해를 한 이 방법이 전형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타리 이런 것처럼 여성 스파이 이런 걸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러게요. CCTV에 잡혔고 택시로 급히 도주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 김정은의 동기를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소행이 아닐까. 그러나 이제 이게 확증된 건 아니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이나 우리 당국도 지금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게 그렇게 추정되고 거의 그럴 것 같지만 아직은 수사 단계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정남이 아까 장성택이 후계자였다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좀 뒤를 봐주고 있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 의지하는 게 컸잖아요.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에서 살해했다 그러면 북중 관계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그나마 이제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그 명분이 좀 약하죠. 아니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 중국에만 있었어도 북한이 이렇게 못하거든요.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중국은 안 들어가고 항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마카오 이런 데를 떠돌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중국은 사실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잖아요. 아마 수백 명 이상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위험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또 김정남이 여자 문제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자기 이제 아들하고 딸이 하나인데 그 애들을 낳은 그러니까 소위 부인과는 같이 안 사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또 내연의 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추정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배후는 김정은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이 상황 조금 더 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 좀 듣죠. 홍현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구속이 될까요? 근데요, 박영수 특검 이재용 구속에 성공한다고 해도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달 말, 그러니까 정확히 2월 28일이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검은요, 야당 측에다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야당만 오케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황교안 대행도 또 새누리당도 특검 연장에 부정적입니다.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13일. 과연 국회는 이 시한 안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죠. 민주당의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법원이 발부할까요? 글쎄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들을 놓고 볼 때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이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인데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을 때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이게 구속이라는 것이 처벌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구속을 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더구나 그 역대로 가장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수사 내용을 봐야겠지만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발부가 됐었어야 옳다라고 금 위원장은 지금 판단하시는데 심지어 거기에 보강이 더 됐다 하니 이번에는 반드시 발부가 될 거다. 예. 그나저나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2월 28일 이후에는 그냥 수사에서 손 딱 떼는 겁니까? 예, 그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고 삼성 외에 다른 기업은 수사도 못했는데 또 우병우 전 수석도 수사 중인데 그냥 거기서 딱 손 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큰 문제인 것이 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데 그 관련 기업이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거기까지 조사가 되어야만 이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을 비롯해서 그 금품이 오고 간 것이 뇌물인지 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인지 이런 것이 성격이 보다 명료하게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점에서 2월 28일 날 수사가 종료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혼란만 계속 연장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한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래 특검 연장하시오 그냥 허가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고 그렇죠. 좀 일찍 지금 뭐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그 특검에서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끝나갈 때면은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아직 방침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특검도 참 난감한 입장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교안 총리가 지난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벌써 특검 연장 얘기를 하는 거냐. 앞으로 2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특검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20일이면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황교안 총리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단일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 방대한 사건을 할 때는 마지막에 가면은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사한 것을 놓고 기소할 사람들은 기소를 하고 또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혹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더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정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마지막 며칠은 그러니까 수사 종료 기간이 되기 전에 마지막 며칠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을 할 것인지라고 밝혀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말하자면 뭐 문제가 되는 다른 기업들 SK나 롯데나 이런 데에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 이것은 그 정말 상황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황 대행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20일이면 이 수사 뚝딱뚝딱뚝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하시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본인의 판단과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비정상인데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황교안 총리가 더 수사해라라고 말하는 게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게 안 된다 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특검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내놓았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 내용에 따르면은 수사기간이 지금 70일로 돼 있는 것을 120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4월 19일 날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반드시 그러니까 그 총리가 연장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라도 통과가 돼서 수사가 좀 제대로 되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 국민이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오케이 하냐 안 하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개정안을 그냥 통과시켜서 투트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황교안 총리의 결정이 2월 28일까지 내려지는 걸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든지 저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 기간이 끝나면 일단 특검이 그냥 이 수사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때 법안을 해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또 수사 기록도 검찰로 와서 저희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쉽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고, 예. 또 이 특검법 추진하는 데는 이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완강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갈 수는 있는 거군요. 황교안 총리 예, 답변을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서 예. 국회에선 국회 나름대로 특검법 개정을 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막혀 있는 게 너무 많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꾼 이제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간사신 거죠? 예,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문제를 삼고 싶은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 여당의 법사위 간사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관례적으로 본인이 기소돼 있거나 할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셨기 때문에 간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시죠, 야당 측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지금으로 봐서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던데요? 글쎄요, 근데 본인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기소돼서 재판 중이거나 할 때는 법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 본인 재판 중인 사람들은 빠져라? 예전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 기소가 돼 있는 의원들은 거기서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정 신청을 거쳐서 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법사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야당 간사직을 계속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간사직이라도 내려놔야 된단 말씀.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 찬성이죠? 예, 바른정당은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불확실하다면은 법으로 연장을 해서라도 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죠.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럴 테고 그렇게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법사위에서 대부분 의견을 통일해서 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 수사가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진태 간사가 좀 간사직 내려놓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황교안 총리가 오케이하면 더 빨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럼 지금까지 하던 이 진행 중이던 수사는 다시 검찰로 가는 건가요? 예, 검찰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상당 부분 지금 수사가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검찰에 가더라도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멈추다시피 하고 있는데 검찰로 가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팀을 꾸리고 기록을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수사하다가 넘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그대로 맡으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수사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검찰에 가서도 다시 수사가 되는데 혼란스러운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기간을 특검에서 연장을 안 하는 건지 저희가 어떤 특정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김에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왜 시원하게 연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밝히지 않고 계셔가지고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빨리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특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금태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예, 탄핵 심판 변론이 끝을 향해 가는 시점에 대통령 측이 새로운 증거물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김수현이라는 최순실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의 PC에서 검찰이 찾았던 전화 녹음 파일인데요. 무려 2,300여 개나 됩니다. 김수현 씨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앱을 깔고 있어서 모든 통화가 다 녹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검찰이 조사를 한 건데 대통령 측이 이걸 탄핵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고영태의 사기극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수현 씨의 2,300개 파일에는 총 7명이 등장합니다.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류상영, 최철, 이현정 모두가 최순실 씨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박헌영 씨,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직접 만나보죠. 박헌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셨던 걸로 아는데 요즘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부 상황들을 증언하고 계세요. 네. 예. 어떤 심경의 변화랄까요? 어떤 결심이 서신 겁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초반에 사정기관에다가만 도움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됐던 거고요.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인을 하시고 자꾸 있었던 사실을 이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이 자꾸 왜곡되는 걸 보면서 거짓 진술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얘기를 세상에 아는 것까지는 확실히 아는 건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 얘기는 잠깐 뒤에 더 나누도록 하고 우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툭 불거진 게 김수현 씨 PC에서 나온 2,300여 개의 통화 파일입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김수현 파일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영태 파일이라고 부르던데 여하튼 녹음한 주체는 김수현 씨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김수현 씨라는 분 고원기획 전 대표라고 알려졌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저도 그렇게만 전해 들었었고요. 어떤 사실관계냐면은 제가 너무 업무가 과중했어요. 예. 그 최순실 씨한테 지시를 받는 일들이 너무 과중했고 거의 주 7일 동안에 맨날 새벽에 퇴근을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획안들을 좀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 저 혼자 하기는 너무 버겁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고영태 씨한테 저를 소개하셨던 분이 이제 류상영 씨라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류상영 선배하고 김수현 씨가 제가 이제 만드는 기획안들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왜 그렇게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저도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한 게 아니라 모든 통화가 그냥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를 깔아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플을 깔아놓은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네. 그거를 이제 저도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 들어봤거든요. 나머지 상당수 파일은 그 친구가 이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던 게 있는데 그 1,000몇백 개 되는 파일은 거의 그런 그 영어 회화 부분이고 1,000몇백 개가 다 영어 회화예요? 네네네. 나머지 이제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한 게 일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말합니다. 이건 재판정에서 국민 공개 검증을 해야 될 파일이다. 그러면 아마 이 모든 사건이 고영태 일당의 사기 행각에서 비롯된 거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고영태가 이 사업들을 다 꿀꺽하려고 계획한 음모란 게 이 파일을 들어보면 드러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통화 그 녹취를 이미 그 검찰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검찰에 들어가서 이미 그 녹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그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박헌영 과장이 들어가셨을 때는 박헌영 과장 부분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도 그러니까 아주 의미 없는 파일들 말고 의미 있는 파일들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제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제가 확인을 하고 다 확인하셨고,
저하고 제가 직접 통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예.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라는 이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들었을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이고. 예. 뭐 이런 걸로 생각이 된다.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 검찰에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혐의가 있다면 예. 이미 그걸로 고영태 씨나 류성영 씨나 저나 기소가 됐어야 됩니다. 봐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검찰이? 당연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저희는 이미 다 조사를 받은 거고요. 이미 저희는 그래서 그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저희한테. 그래요. 박건영 과장님하고 김수현 씨하고 통화한 내용들 중에는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그 친구하고 제가 이제 SK 미팅을 다녀오고 나서 예. SK 미팅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 최순실 씨가 저한테 비덱이라는 그 독일의 회사로 최순실 씨 회사 네네 SK에서 돈을 직접 보내줄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미팅을 하고 돌아와서 예.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김수현 씨하고 나누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로 돈 빼돌리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아. 최순실 그렇습니다. 씨가 뭐 이런 내용이 네, 있다고 네. 제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VIP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내용도 그 통화 내용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VIP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용은 이제 고영태 씨하고의 통화 내용이고요. 그런가요? 네네. 뭐 어찌 됐든 예. 그 통화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통화 내용을 계속 까면 깔수록 예. 최순실 씨가 얼마나 이 국정 개입에 정말 많이 개입을 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과 정말 어느 정도 관계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에서 조종을 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낱낱이 밝혀지는 내용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걸 쉬운 말로 까보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박헌영 과장님 생각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까면 깔수록 오히려 최순실 씨의 그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거기에 휘말려 있는지가 더 드러날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요. 김수현 씨하고 고영태 씨 통화 내용 가운데 고영태 씨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무부 총장으로 들어가고 우리 재단 장악하는 거지. 네네.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근거로 들어서 고영태 일당이 이 재단을 다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짜놓은 음모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걸 어디다가 글로 적어놓은 거를 사실 저희가 본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발췌하면 그게 맞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고영태 씨가 이제 자기 뒷배를 과시를 하고 어느 정도 나는 이렇게 나라를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나랑 되게 친해.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후배고 동생들 앞에서 조금 과시하는 차원에서 했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뭐 재단에 고영태 씨가 부산부 총장으로 그럼 이름이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쫓겨난 거잖아요, 지금 고영태 씨는. 뭐 고영태 씨는 재단에 아예 뭐 이름을 올린 적이나 재단 직제 조직 안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통화 내용은 순전히 그냥 그 후배 앞에서 조금 시쳇말로 똥폼을 잡으려고. 폼 잡으려고? 네네. 약간 허풍을 떤 거다 이 말씀이세요. 과시하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자기 뒷배를 이렇게 막 과시하듯이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뭐 이런저런 녹음 내용이 다 녹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녹음도 이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파일을 떠나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가죠. 이 김수현 녹취록 아니더라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측에서는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고영태 씨가 노승일 박헌영 과장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 그러려면 최순실을 협박해야 했고 나를 협박해야 했고 협박하려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를 왜곡해서 언론에다가 폭로를 하게 된다. 그게 지금의 어찌어찌 하다 보니 탄핵 사태까지 온 거다. 네네네. 이게 지금 음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영태의 기획이라는 겁니다. 네. 제가 뭐 고영태 씨한테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고영태 씨가 사실 그런 일을 기획할 정도의
회전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 아니에요. 두뇌 회전이 그렇게 빠른 스타일이 아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과장돼서 또 헤드라인으로 잡혀서 나가면은 또 제가 굉장히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고영태 씨 무시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죠. 예. 네, 그 정도로 막 계략을 짜가지고 함정에 누굴 빠뜨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재단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얘기한 대로 뭐 부사무 총장이 됐든 아니면 최소한 무슨 부장 자리 하나라도 재단에 자기가 차고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그런 얘기가 오간 적도 없고요. 재단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녹취가 그렇게 그런 좀 과시로 한 얘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게 저 고영태가 이 사익 취하려고 이거 다 꿀꺽하려고 만든 데서부터 시작해서 탄핵까지 흘러왔다라는 주장이야말로 음모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고영태 씨가 물론 폭로를 하신 거는 맞고 그거는 지금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고영태 씨가 그걸 폭로하게 된 데는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어온 게 굉장히 많았고 개인적으로요. 예. 네, 개인적으로 모멸감이나 인격적으로 그 대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비롯된 폭로이라고 하면 그건 맞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 모든 지금 농단이 고영태 씨와 일련의 그 통화의 녹취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주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는 피해자다. 이러한 프레임은 저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고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서운해서 폭로를 시작한 건 맞지만 그 폭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음모거나 기획이거나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K스포츠 박헌영 과장 여러분 지금 직접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입사하신 게 작년 1월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WK라는 그 최순실 씨가 세운 그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재단과 WK 양쪽 모두의 일들을 제가 기획을 해왔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헌영 과장이 거의 기획안의 99%를 다 만드신 분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헌재나 특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종이 서류로 된 페이퍼들은 99% 정도는 제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지시가 주로 내려와서 기획안 만드셨어요? 주된 거는 이제 문체부 예산을 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부터 해서 대통령 순방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재단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지시를 계속 하셨었고요. 그렇군요. 지시는 최순실로부터 내려온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해라. 기획안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기획안 만들어지면 최순실 씨한테 다 보고됐습니까? 완전히 다 보고가 됐고요. 시쳇말로 그 토시 하나까지.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건 이렇게 고쳐라. 그런 것들을 이제 오셔서 이제 포스트잇이나 네임펜 이런 걸로 일일이 다 이제 그 빨간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듯이. 그렇게 지시를 다 하셨죠. 토시 하나까지 지금 검수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씨는 그 회사 자기 거 아니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이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질문들이 사실 조금 황당하거든요. 질문 자체가 황당해요. 제가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홍시를 먹어보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 했는데 내가 그 회사에 다녀보니 최순실 회사에서 최순실 회사라고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떡하냐 그러셨죠. 그게 왜 최순실 회사입니까라고 사람들이 물으시니까 저는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요. 이 사건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으로서 그 기획안의 99%를 만들었던 분으로서 보기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공범 관계인가 아닌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딱 선을 긋고 이건 공범이 아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한 건 맞지만 나랑은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한복판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증언드릴 수 있는 바는
저희 재단에만 관여하신 걸로만 보더라도 이제 그 안종범 수석이라는 분이 저희 그 사무총장 쪽으로 연락을 계속 주셨었고 아하. 이런저런 얘기들을 최순실 씨가 저희한테 한 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안종범 수석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수석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이겠군요. 저는 그거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최순실 씨 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최순실 씨가 따로 농단하는 거는 했고 본인은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예.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최순실 씨가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기획안 짜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야기가 얼마 뒤에 청와대에 있는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로 오더가 내려왔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한 번 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안종범 수석한테 그런 지시를 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K스포츠 박헌영 과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측이 처음부터 계속 주장해온 게요. 그 JTBC가 최초 보도한 태블릿 PC 그거 조작됐다는 거예요. 헌재의 증인으로 어제 나왔던 정동춘 이사장도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그 태블릿 PC는 저 최순실 씨 거 아니다. 네. 근데 이 질문이 청문회에서 박헌영 과장한테 주어졌을 때 박 과장님은 고영태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했다. 하지만 PC는 최순실 씨 거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예. 제가 그때 청문회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 고영태 씨가 사용했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무실을 정리할 때 이제 고영태 씨 책상 서랍 안에 그게 들어있었다. 예.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 부분만 따로 떼서 보시면은 고영태 씨 PC로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청문회 갔다 오면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청문회 나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최순실 씨 거라고 저는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군요.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건 봤지만 그 태블릿 PC는 분명 최순실 씨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거라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조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논리가. 예. 왜냐하면 제가 고영태 씨 책상에서 마지막에 봤다는 증언과 JTBC 기자가 고영태 씨 책상에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특히 이제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정동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알고 계시는 태블릿 PC에 관한 얘기가 제가 해드린 거거든요. 아, 정동춘 이사장한테 태블릿 PC 얘기를 박헌영 과장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저한테 하신 얘기랑 똑같이 전했을 텐데 왜 정동춘 이사장은 헌재에 가가지고 그게 최순실 씨 거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주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본인이 보시거나 들은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그냥 해드린 얘기로만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걸 단정지어서 뭐 조작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K스포츠 박헌영 과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 터진 뒤에 이렇게 거짓 진술해라 이런 회유나 압박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회유나 압박을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이렇게 진술해라 저렇게 진술해라 그런 말은 없었는데 여기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근데 사실 그런 압박이 말을 안 해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초반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있는 분인지를 그렇죠. 대충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과 그쪽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누가 말로 한다고 해서 압박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당연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고. 아, 계속 무섭다는 말씀하시는데 최순실 하면 무서운 이미지다, 무섭다. 얼마나 그렇게 무서우세요 지금? 그분이 뭐 여자분이고 연세도 뭐 이제 60 되신 분인데 건장한 청년이 뭐를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 개인이 무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가 배경이
무서운 거기 때문에. 배후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배후가 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거기 뒤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섭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거기 뭐 증인으로도 나갔다 오셨습니다만 이 탄핵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 사건의 한복판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도 충분히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예. 내부 고발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치고 힘들고 신변의 위협 느껴지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힘써 주시기를 저도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이었습니다. 되는 수요일의 라디오 재판장입니다. 오늘은 싸우신 거죠? 네, 싸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요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갈게요. 이재용 부회장 지난번에 우리 재판정 하던 날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의 의견이 사실 노영희 변호사님은 구속될 거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다 하셨었고 손 변호사님은 반반이다 하셨었는데 지난번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청구가 또 됐습니다. 아마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노 변호사님 이쪽은 이번에는 어느 쪽에다가 거시겠어요? 이번에는 발부로 확신합니다. 확신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확신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난번 6대4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왜 확신하냐면요. 그 영장 기각 사유로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안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 대면 조사를 안 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아시다시피 청와대 압수수색 하려고 했고 대통령과 대면 조사 다 하려고 했었고 했는데 결국 전부 다 거부해서 무산이 되었고 행정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 셈이어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 대면조사 안 했으니까 영장 발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사 미진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압수수색해서 자료 많이 받았죠. 금융위 자료 받았죠. 또 중요한 안종범의 업무 수첩 39건에 관련자들의 진술이 까지 포함해서 이 증거, 보강 증거들이 2배 이상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미진이라는 말은 이번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로 기각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는 법리를 보강해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신한다. 손 변호사님은 지난번에 사실은 약간 갸우뚱하셨는데 진짜로 기각이 됐단 말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밝혀내서 영장 청구 사유로 들어간 추가된 그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범죄 수익 은닉 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혹시라도 뇌물 관련해서 여전히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확신이라고는 안 하시네요. 확신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요. 두 분 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될 거다 쪽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건데 한번 지켜보고 잠깐 하나만 더. 한정석 판사라는 분한테 배당이 됐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포털 사이트 열어보시면은 한정석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가 오를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혹시 알려진 게 있어요? 법조계에? 한정석 부장님은 그냥 정석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정석대로. 네, 저는 부장님 잘 아는데 좋습니다. 그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름처럼 한정석 판사님 정석대로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뜬금없지만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 변호사님. 네네. 어디 몸에 문신 같은 거 없으세요? 네, 저는 없는데 사실 저희 엄마도 하셨고 제 주변에 여성분들 많이 했어요. 무슨 문신? 눈썹 문신 많이들 하시고요. 눈썹 문신. 아이라인 같은 것도 여자분들 많이 그리고 그러시거든요. 손 변호사님. 네. 어디 없습니다. 용이 또아리를 들고 있거나 이런 거. 네. 전혀.
예전에 본 기억은 나죠. 뭐 대중목욕탕 이런 데서. 맞아요. 네. 봤어요? 본 적 있죠. 실제로 남자분들은 가능하겠어요. 아니 완전히 뭐 등을 다 뒤덮은 건 아니더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종종 있습니다. 볼 수 있죠. 여성들은 사실은 예전 같으면 요즘은 좀 많이 봅니다만 예전 같으면은 문신 구경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목욕탕 가면은 아주머니들 다 이렇게 생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는데. 눈썹 문신은 있죠. 눈썹 문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하는 미용 목적으로 예쁘게 뭐 그리는 거는 사실 잘 못 봤는데요.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문신 하셨잖아요. 최유라 씨. 정유라. 최순실 씨 딸 정유라. 그 쇄골 있는 쪽에 그 나비 문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직접 한 사건은 아닌데 들은 사건인데요. 그 성폭행 관련해서 강간범이 사건 할 때 이제 막 부인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경우에 이제 그 상대방 쪽에서 특정 신체 부위의 그 특성을 묘사를 하면서 그 사람은 그런 경우 그 문신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경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그런 특정한 신체 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실제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신 같은 경우는 혹은 문구 이런 것들은 되게 특별한 특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문신하면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 할 것 같은 이런 느낌, 어두운 느낌 이런 거였다면 요즘은 젊은 층들한테는 개성의 상징. 네, 맞습니다. 어떤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조그만한 하트 무늬. 그리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뭐 개인의 취향의 차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행이에요, 요즘. 그래서 오늘 주제 골랐습니다. 바로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는 문신. 그러니까 타투 시술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행위. 의료 행위냐, 미용 행위냐.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저는 많이 봤어요, 요즘은. 운동선수들이 어깨 같은 데다가 하는 거 많이 팔뚝 봤고. 이런 데도 많죠. 젊은 여성들이 뭐라 그러죠? 손목에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이거 다 불법이에요? 현행 법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문신이 의료행위예요? 그렇습니다. 문신이 의료행위로 포함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의료행위의 정의가 있어요. 의료법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 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대법원이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의료행위라 하면 질병의 예방,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신 역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아서 의료 행위로 해석이 되고요. 따라서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했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불법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느 병원도 저 병원에서 막 용문신, 하트문신 새겨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은 대부분이 거의 99%는 다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네요. 뭐 이론상으로는 의사가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네요. 그래도 예술성 있게 해줘야지 예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 예술성 있는 의사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못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트 새겨주는 병원.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지금은 다 불법이다, 현행법상.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한국 타투협회에서 타투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국내에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를 조사해보니 등록된 사람 한 3,000명. 부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합하면 한 2만여 명에 달할 것이다. 2만여 명의 문신사들이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노 변호사님, 네네. 지금 현행법상은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의료법 27조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지금 이제 눈썹 문신 같은 거 해주시는 분들이 처벌을 받을 때 주로 적용되는 범죄 중에 하나가 그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눈썹 연구 문신 하던 업자를 기소하는 범죄 중에 하나인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플러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죄로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주는 사람도 처벌받고
하는 사람도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눈썹 문신이든 뭐 문신을 받은 사람을 처벌한 예는 없고요. 이제 문신을 업으로 삼아서 해주는 사람을 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게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경쟁업체를 도산시키려고 일부러 고발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죠. 걸면 다 걸리는 거군요. 지금 엄밀히 볼 때는 이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문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구정은 없어요. 그래요? 네, 해주는 사람만 처벌받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는. 벌써 문자가 들어옵니다. 김대중님은 아니 문신이 의료행위라니요. 조선시대 선비가 만든 법입니까? 시대 정신에 따라야 된다. 풀어줘라. 반면 김통님, 참나무님 외에 많은 분들은 의료행위 이분 금통님도 의료행위 아니다 쪽이시군요. 참나무님은 의료행위다. 문신 절대 반대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타투 시술, 문신 시술, 의료행위냐, 미용행위냐. 손 변호사님은 어디 쪽이세요? 네. 뭐 문신에 대한 찬반, 또 문신이 예쁘다, 나는 혐오스럽다, 그거와 관계없이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료행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미용행위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전부 다 잠재적 범죄자로서 지금 취급당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용행위로서 오히려 양성화시키는 게 맞다. 좀 풀어주자. 이제 의료행위로 묶지 말자 쪽이 노 변호사님.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에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비의료인들이 하는 문신 시술 허용해야 한다. 이제 좀 풀어주자 쪽이면 노변. 미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비의료인들이 하는 문신 시술은 지금처럼 금지하는 게 맞다 쪽에 찬성하시면 손변 혹은 의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이게 과연 비의료인에게 문신이라는 게 비의료인에게 풀 수 있는 영역, 풀어도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그 의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신을 하게 되면은 그 피부 조직의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에까지 그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의료법에 포함시켜서 이 문신을 함부로 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늘 같은 걸로 염색약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만 수많은 문신 시술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 그런 위험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던 예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면 현재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양성화시켜서 이분들에게 약품을 좋은 걸 쓰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진피까지 뭐 침투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주든가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두 가지로 나눠봐야겠어요. 일단은 문제 소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요거 하나랑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양성화시켜야 된다.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손 변호사님. 네. 첫 번째.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 피부 자체의 손상인데요. 이 문신이라는 게 문신 약품을 바르고 그다음에 바늘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차례 피부에 손상을 가해서 약품이 피부에 침투되도록 하는 이른바 색소 침윤술입니다. 색소가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색소 침윤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 92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이 당시에도 미용 문신, 눈썹 문신이었는데요.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의사가 하지 않은 이상 범죄다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선고했고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감정 증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피부가 총 세 부분으로 나뉜대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표피, 그 바로 밑에 진피, 그렇게 피하 조직 가장 속에 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단 이게 의료행위가 아니다, 위험성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게 표피에만 있기 때문에 살짝 겉에만. 네, 표피는 이제 뭐 자동적으로 이제 탈락되고 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영구 아니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표피에만 있고 약품이 진피로 침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표피는 그 두께가 0.04mm에서 0.1mm 사이로 아주 얇기 때문에 색소를 거기에만 주입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피부의 손상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문신이다. 그리고 또
짧게 말씀드리면요. 예. 감염의 우려가 있다. 감염, C형 감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들이 옮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색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의사가 밝혔습니다. 그렇게까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라는 노변님의 생각. 손 변님은 아니다. 생각보다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면 이 답도 주셔야죠. 그러니까 양성화하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음지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바깥으로 꺼내서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양지에 있습니다. 지금 음지에 있잖아요. 불법이라면서요.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인 거지. 지금도 양지에 있습니다. 예. 하긴 2층, 3층에 간판 건 곳을 노 변호사님 보긴 보셨죠. 많이 봤죠. 지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불법적인 시술이 있는 것이지 지금도 이게 음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피부과에서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더 양성화시켜서 더 활성화시켜서 관리감독 잘하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감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입니다. 불과 작년이죠. 서울 H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죠. 주사기 재사용이 원인이었죠. 그때는 무슨 비타민 주사, 다이어트 주사 이런 거 섞어서 맞다 그랬죠. 무려 263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또 같은 해 작년이죠 역시 강원도 원주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역시 주사기 재사용 100명이 C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나 의원 사태 같은 그렇습니다. 거. 이런 경우에 의원, 병원, 의원, 의사 등도 결국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아무리 양성화해서 권한을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관리 감독이 잘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야, 손 변호사님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아니, 손 변호사님 10분 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단 의사분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앞으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해도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해서 문제 생긴 거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서 문제 생긴 거를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통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타투 등을 유사 의료 행위를 묶어서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던 적이 한번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려고 한번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게 의료계 반발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의료계 혹시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의료에서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2015년 12월에 정부에서 신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 계획을 통해서 이 타투이스트 등 17개 직업을 양성화하려고 했었으나 이것도 역시 진척이 없었고요. 19대 국회 때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양성화하는 문신사법이 발의가 됐는데 역시 이것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번번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양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양성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타당하지 않아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 하려고 했으나 이제 밥그릇 싸움 때문에 밀리고 또 국회가 워낙 바빠서 밀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밀렸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손 변호사님 말씀 같은 그런 위험성은 의료행위 전체들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행위에도 그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 타투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의료계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손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또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친척 중에 의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계의 밥그릇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왜냐하면 왜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문신사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오기 위한 노력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트도 만들어주고 나비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면은 밥그릇 싸움이 맞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유인이 있고 경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미 의사들이 많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투를 시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정말 다른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른 의료계 현안 중에는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이 사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정말 문신으로 인해 국민적인 건강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님 손 드셨어요? 그러면은 예쁘게 나비 모양 만들어주지도 않고 꽃도 안 만들어주고 눈썹이 없는 사람 눈썹도 안 그려주면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누가 안 그려줍니까? 누가 그려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사들이 지금 노 변호사님 얘기 그거예요. 만약 그럼 안 그려주면 진짜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 가서 그리느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왜 그런 걸 진짜 어디 가서 못하게 해요? 그러면? 나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외국 가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해주는 곳이 있어요. 병원 실제로도. 병원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다고요 지금?
있다니까요. 있는데 다들 이제 피하는 것뿐이지. 적을 뿐이에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모르시면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 주제 갖고 이렇게 뜨겁게 문자 들어올 줄 몰랐는데 문자 볼게요. 0930님은 문신은 미용이죠. 2679님 누가 아파서 문신합니까?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이건 미용 쪽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반면에 2635님은 문신 반대합니다. 이것까지 보호해줘야 될 필요는 없다. 6790님은 눈썹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했다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2주 넘게 고생한 사람입니다. 위생적으로 문제 많고요. 의료행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자가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돼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하나만 문자 말씀드릴게요. 샵1212.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매우 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우리 귀 뚫지 않습니까? 귀걸이 하시려고? 귀 뚫죠. 다 뚫죠. 귀 뚫는 건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원래 사실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가게에서 하는 하죠. 분도 많아요.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귀 뚫어서 귀걸이 하려고 하거든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염색도 마찬가지고요. 염색을 많이 할 때 우리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 그 염색약이 독하기 때문에 머리를 통해 가지고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 다 염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염색합니다. 어쨌든 게다가 또 귀 다 뚫지 않습니까? 저도 귀 많이 뚫었거든요. 한 번 뚫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쓰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타투라고 하는 것만 무조건 의료행위라고 봐서 안 시켜줘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귀 뚫는 거는 그럼 아무 데서나 뚫어도 지금 귀 뚫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를 치술이라고 안 보는 거겠죠. 의료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요. 손 변호사님. 네. 이 마지막 발언입니다. 의료행위로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문신 행위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정말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밥만 먹어도 건강상의 위험 생기죠. 그거는 법률적인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가로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반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에 대한 그 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건강상의 침해를 받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자 등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정말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료 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현재로선 타당하다라는 자, 양쪽 변호인들의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의견 정리하셨습니까? 와, 오랜만에 또 팽팽한 건이 하나 나왔군요. 야, 이렇게 결론 나왔어요. 지금 마지막 보내주시고 계시는 분들 20초만 더 받겠습니다. 문신 행위. 지금은 의료인에게 하지 않으면 다 불법입니다. 이걸 좀 풀어주자. 미용 행위로 보자라는 것과 지금처럼 의료 행위로 놓고 관리하자라는 것. 여러분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47대 53. 와, 이거면 오차범위네요. 47대 53으로 지금처럼 의료행위로 두고 관리해야 된다 쪽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 선배님. 네. 아슬아슬하게 의료행위 쪽이 더 지지를 많이 받았네요.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의견을 보면요. 사실은 이제 그 감염의 우려 말고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가을하늘님은 중독성 없는 마약을 양성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보세요? 그렇게까지 보세요? 이걸 허용하면 더 심한 것까지 자꾸 허용하게 된다. 이건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분이 계시는 거 하면 8929님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가족과 주변에도 많이 했는데요. 문신에서 이상 생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사고방식 안에서도 우리 청취자들 찬반이 있는 거예요. 감염 문제를 떠나서도. 그렇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개정의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봤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로 가장 거액의 뇌물을 준 것으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수사 내용을 봐야겠지만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발부가 됐었어야 옳다라고 금 위원장은 지금 판단하시는데 심지어 거기에 보강이 더 됐다 하니 이번에는 반드시 발부가 될 거다. 그나저나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2월 28일 이후에는 그냥 수사에서 손 딱 떼는 겁니까? 그때 종료가 되는 겁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고 삼성 외에 다른 기업은 수사도 못했는데
또 우병우 전 수석도 수사 중인데 그냥 거기서 딱 손 놔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큰 문제인 것이 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데 그 관련 기업이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거기까지 조사가 되어야만 이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을 비롯해서 그 금품이 오고 간 것이 뇌물인지 혹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인지 이런 것이 성격이 보다 명료하게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이런 점에서 2월 28일 날 수사가 종료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혼란만 계속 연장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한 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래 특검 연장 하시오. 그냥 허가해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고 그렇죠. 좀 일찍 지금 뭐 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 그 특검에서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끝나갈 때면은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아직 방침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특검도 참 난감한 입장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교안 총리가 지난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벌써 특검 연장 얘기를 하는 거냐. 앞으로 20일 동안 열심히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특검 상황을 모르지 않을 텐데 20일이면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황교안 총리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단일 사건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 방대한 사건을 할 때는 마지막에 가면은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수사한 것을 놓고 기소할 사람들은 기소를 하고 또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혹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더 수사를 하라고 검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을 정리할 필요성도 있어서 마지막 며칠은 그러니까 수사 종료 기간이 되기 전에 마지막 며칠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을 할 것인지라고 밝혀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말하자면 뭐 문제가 되는 다른 기업들 SK나 롯데나 이런 데에 수사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 이것은 그 정말 상황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황 대행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20일이면 이 수사 뚝딱뚝딱뚝딱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확신하시는 건 아닐까요? 글쎄요, 그 수사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본인의 판단과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거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비정상인데 이럴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황교안 총리가 더 수사해라라고 말하는 게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게 안 된다 치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거는 특검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내놓았고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법안 내용에 따르면은 수사기간이 지금 70일로 돼 있는 것을 120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4월 19일 날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30일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이 반드시 그러니까 그 총리가 연장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라도 통과가 돼서 수사가 좀 제대로 되기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 국민이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을 오케이 하냐 안 하냐 여부와 상관없이 이 개정안을 그냥 통과시켜서 투트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황교안 총리의 결정이 2월 28일까지 내려지는 걸 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 기간이 끝나면 일단 특검이 그냥 이 수사 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법안을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는 소식 어젯밤에 긴급 타전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이고요. 어떤 여성 2명이 액체를 뿌렸다, 혹은 독침을 쐈다. 이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짚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님도 예측은 못하셨던 일이죠? 뭐 시점은 예측을 못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벌써 수년 전에부터 있지 않았을까. 장성택이 이제 처형당할 때 2013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렇죠. 그때 그 장성택 처형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김정남을 보호자 역할을 했다. 예.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장성택이 거사를 해서 김정남을 세우고 자기는 수렴 청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사실상의 김정남 후견인이 장성택, 고모부 장성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사실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이 아팠기 때문에 모스크바에 치료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김정남은 모스크바에 살다가 베른에 살다가 제네바에 살다가 외국물을 먼저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모가 주로 이제 김정남을 돌봐줬거든요. 김경희가.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친했던 거죠. 정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장성택이 2013년에 처형되면서부터 사실상 김정남의 입지도 상당히 좁아진 거고 북한도 못 들어오고 그런 거죠? 그럼요. 2001년에 일본에 디즈니랜드 놀러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유죄 여건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추방됐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에게 이제 완전히 눈 밖에 나서 그 뒤로는 북한은 2번인가밖에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나 중국을 전전하면서 김정일이 너는 이제 후계에서 이제 아니니까 너무나 국제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김정남이 그러니까 그 품행이 외국인 전용 그 유흥주점에서 권총으로 천장에다 총을 쏘는 등 이제 좀 그런 게 있었고,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개혁개방 이런 거를 떠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보기에 이게 후계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래서 중국에서 김정일이 자기 아들이니까 먹고 살긴 해주려고 자금책으로 이제 중국에 살아라 이렇게 해서 있는데, 2009년 되면 벌써 이복 동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하니까, 그렇죠. 그 뒤로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눈밖에 위조 여건 사건으로 눈밖에 났고, 또 이 김정은 동생에게는 자신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는 것,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지금까지 쭉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럼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홍영리 박사님은 김정은이 배우일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범죄 수사하듯이 이 사람이 진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범죄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김정남을 가장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동기로는 김정은이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소위 망명생활 비슷하게 이제 할 때도 무기 거래 이런 것도 해서 무기 거래하던 사람들이 원한이 있어서 살해했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무기 거래를 김정남이 도맡아서 많이 한 거죠, 북한 무기 거래를. 그렇죠. 그리고 비자금을 관리했으니까 돈 맞아요.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제 장성택 사망 이후에는 자금이 떨어져서 굉장히 돈을 이렇게 돈을 크게 떼어먹고 큰 거래를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자기 아들이 이제 프랑스 유학했는데 지금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태영호 공사가 작년에 영국 공사가 망명해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탈북자 활동하고 있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이유도 아들 때문에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으로 볼 때 김정은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걸림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정남이 살아 있으면 북한에서 실제로 연관이 없더라도 김정남을 옹립하면서 반란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두려운 거고, 또 하나는 망명 가능성. 태용과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수사 기록도 검찰로 와서 저희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쉽지는 않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이 특검법 추진하는 데는 이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그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완강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갈 수는 있는 거군요. 황교안 총리 예, 답변을 그렇습니다. 기다리면서 예.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특검법 개정을 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막혀 있는 게 너무 많다.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 바꾼 이제 전 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 간사신 거죠? 예, 맞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문제를 삼고 싶은데,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사실 여당의 법사위 간사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관례적으로 그 본인이 기소돼 있거나 할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 김진태 의원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셨기 때문에 간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퇴를 요구한 상황이시죠, 야당 측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지금으로 봐서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시던데요? 글쎄요, 근데 본인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기소돼서 재판 중이거나 할 때는 법사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예, 본인 재판 중인 사람들은 빠져라? 예전에 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을 때 기소가 돼 있는 의원들은 거기서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재정 신청을 거쳐서 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법사위원회에서 물러나라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야당 간사직을 계속 맡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간사직이라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은 특검 연장 찬성이죠? 예, 바른정당은 원칙적으로는 총리가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 그것이 불확실하다면은 법으로 연장을 해서라도 수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죠.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럴 테고 그렇게 되면 그 국회 선진화법이 있다 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법사위에서 그 대부분 그 의견을 통일해서 가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특검 수사가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진태 간사가 좀 간사직 내려놓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이 제일 크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황교안 총리가 오케이하면 더 빨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그럼 지금까지 하던 이 진행 중이던 수사는 다시 검찰로 가는 건가요? 예, 검찰로 가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상당 부분 지금 수사가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검찰에 가더라도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나라가 멈추다시피 하고 있는데 검찰로 가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수사팀을 꾸리고 기록을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수사하다가 넘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그대로 맡으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에서 수사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검찰에 가서도 다시 수사가 되는데 혼란스러운 기간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기간을 특검에서 연장을 안 하는 건지 저희가 어떤 특정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김에 빨리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왜 시원하게 연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도 밝히지 않고 계셔가지고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빨리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특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금태섭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이 끝을 향해 가는 시점에 망명했듯이 김정남도 망명을 해서 북한 내부 사정을 다 속속들이 비사 같은 걸 털어놓고 그러면은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망명 가능성 이거를 이제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했다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또 여성 2명이 접근했다가 택시 타고 도망가는 거 이게 CCTV에 이제 잡혔다는 다 거예요. 드러난 걸로 봐서 수법이나 이런 거 볼 때 북한의 정찰 총국 소행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그렇군. 존재 자체가 겁나는 존재, 제거하고 싶은 존재였고 또 하나는 망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거를 해놓는 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우리 언론에도 망명서를 보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보다 13살이나 위나 되는 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습관이 장자 세습 풍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첫째 아들, 또 13살이나 많은 첫째 아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정찰 총국의 소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성 2명이 접근해서 살해를 한 이 방법이 전형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타리 이런 것처럼 여성 스파이 이런 걸 연상시키잖아요. 그리고 CCTV에 잡혔고 택시로 급히 도주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리고 이 김정은의 동기를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소행이 아닐까. 그러나 이제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이나 우리 당국도 지금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게 그렇게 추정되고 거의 그럴 것 같지만 아직은 수사 단계니까 말을 조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정남이 아까 장성택이 후계자였다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좀 뒤를 봐주고 있던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 의지하는 게 컸잖아요. 중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나마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중국에서 살해했다 그러면 북중 관계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그나마 이제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그 명분이 좀 약하죠. 아니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 중국에만 있었어도 북한이 이렇게 못하거든요.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중국은 안 들어가고 항상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마카오 이런 데를 떠돌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중국은 사실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잖아요. 아마 수백 명 이상 있을 텐데. 그러니까 더 위험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또 김정남이 여자 문제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자기 이제 아들하고 딸이 하나인데 그 애들을 낳은 그 부인, 그러니까 소위 부인과는 같이 안 사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또 내연의 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추정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배후는 김정은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 이 상황 조금 더 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 설명 좀 듣죠. 홍현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구속이 될까요? 근데요, 박영수 특검 이재용 구속에 성공한다고 해도 갈 길이 아직도 멉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달 말, 그러니까 정확히 2월 28일이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특검은요, 야당 측에다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야당만 오케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황교안 대행도 또 새누리당도 특검 연장에 부정적입니다. 특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13일. 과연 국회는 이 시한 안에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죠. 민주당의 금태섭 전략기획위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됐는데 어떻게 법원이 발부할까요? 글쎄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특검에서 수사한 사건들을 놓고 볼 때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이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인데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1차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을 때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이게 구속이라는 것이 처벌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구속을 해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관련자들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더구나 그 역대 대통령 측이 새로운 증거물을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김수현이라는 최순실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의 PC에서 검찰이 찾았던 전화 녹음 파일인데요. 무려 2,300여 개나 됩니다.
김수현 씨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앱을 깔고 있어서 모든 통화가 다 녹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검찰이 조사를 한 건데 대통령 측이 이걸 탄핵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검증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고영태의 사기극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수현 씨의 2300개 파일에는 총 7명이 등장합니다. 고영태, 박헌영, 노승일, 류상영, 최철, 이현정 모두가 최순실 씨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박헌영 씨,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직접 만나보죠. 박헌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셨던 걸로 아는데 요즘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부 상황들을 증언하고 계세요. 네. 예. 어떤 심경의 변화랄까요? 어떤 결심이 서신 겁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초반에 사정기관에다가만 도움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됐던 거고요. 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인을 하시고 자꾸 있었던 사실을 이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이 자꾸 왜곡되는 걸 보면서 거짓 진술이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얘기를 세상에 아는 것까지는 확실히 아는 건 얘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겪으시는 걸로 아는데 그 얘기는 잠깐 뒤에 더 나누도록 하고 우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툭 불거진 게 김수현 씨 PC에서 나온 2,300여 개의 통화 파일입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은 김수현 파일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영태 파일이라고 부르던데 여하튼 녹음한 주체는 김수현 씨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김수현 씨라는 분 고원기획 전 대표라고 알려졌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저도 그렇게만 전해 들었었고요. 어떤 사실관계냐면은 제가 너무 업무가 과중했어요. 예. 그 최순실 씨한테 지시를 받는 일들이 너무 과중했고 거의 주 7일 동안에 맨날 새벽에 퇴근을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획안들을 좀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 저 혼자 하기는 너무 버겁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고영태 씨한테 저를 소개하셨던 분이 이제 류상영 씨라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류상영 선배하고 김수현 씨가 제가 이제 만드는 기획안들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좀 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왜 그렇게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저도 이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녹음한 게 아니라 모든 통화가 그냥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를 깔아놨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플을 깔아놓은 거예요, 휴대폰에다가. 네. 그거를 이제 저도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 들어봤거든요. 나머지 상당수 파일은 그 친구가 이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던 게 있는데 그 1,000몇백 개 되는 파일은 거의 그런 그 영어 회화 부분이고 1,000몇백 개가 다 영어 회화예요. 네네네. 나머지 이제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를 한 게 일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얘기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말합니다. 이건 재판정에서 국민 공개 검증을 해야 될 파일이다. 그러면 아마 이 모든 사건이 고영태 일당의 사기 행각에서 비롯된 거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고영태가 이 사업들을 다 꿀꺽하려고 계획한 음모란 게 이 파일을 들어보면 드러난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통화 그 녹취를 이미 그 검찰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검찰에 들어가서 이미 그 녹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그 조사를 받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박헌영 과장이 들어가셨을 때는 박헌영 과장 부분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것도 그러니까 아주 의미 없는 파일들 말고 의미 있는 파일들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 제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제가 확인을 하고 다 확인하셨고, 그 저하고 제가 직접 통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라는 이런 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 들었을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이고 이런